우주호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군요. 이 층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공간이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고원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향분들까지 또 여기서 강한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제주 향후분들 그리고 고흥 군청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을 떠나봐야 진짜 환영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도에서도 환영받긴 하지만 이 정도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 정도 오영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곳은 고흥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영훈의 제2의 고향은 고흥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고흥이 저의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제가 아까 군청에 도착해서 여러분의 환영을 받으면서 방명록에 이름을 남겨달라고 해서 제가 남긴 문구가 고흥과 제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라고 그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고흥분들에게나 제주 주민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안겨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김영민 군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공영민 군수님과 인연은 이미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와 또 그 상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제주구청 공직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군수님의 장시 기획관리실장 시절부터 고민되었던 내용들이 계승되어지고 또 진화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늘 도전하는 자세를 젊은 청년처럼 계속 견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꺾일만도 한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지는 그 비결은 뭔지 제가 또 따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군수님께 박수 한번. 지난번에 1월달에 제주를 방문해 주셔서 저하고 같이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시고 돌아오셔서 또 오늘 초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군수님뿐만 아니라 도청의 우리 부서와 또 고흥군 청간에 상호 기부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고흥과 제주가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세종실록 시리즈에 나와 있는 고흥과 제주의 의미 이전에 이미 탐나시대, 탐나는 이미 20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 고려시대까지 존속했던 나라죠. 독립왕국으로서 존재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에는 논이 없었기 때문에 쌀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곳 고흥이나 장성, 인근, 해남 이쪽에서 쌀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됐었죠. 그래서
이미 그 오랜 시기부터 탐나와 보험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로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가라지라고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 목가라지 로베로 호텔 앞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들이 목가라지 복원 사업을 하다가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까지는 유물 복원 사업, 발굴 사업을 했는데 좀 더 밑에를 파괴되면 고려시대 유물이 나옵니다. 좀 더 파괴되면 탐나시대 유물이 나오게 되는데 덮었습니다. 아직 그 기술이 안 돼서. 그래서 목가라지만 발굴을 한 겁니다. 그 밑에는 탐나시대의 유물이 있다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목가라지 옆에 있는 제주 우체국 이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목가라지와 바로 붙어 있는 제주도 노인회관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바로 발굴 시물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탐나시대를 복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에서 말 1,000필이 이미 이곳 도양곳이라고 예전에는 불렸더라고요. 지금 도양읍으로 되어 있는데 녹동항 바로 인근입니다. 이곳으로 말들이 오게 되고 한길도로 보내지는 경유지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다를 건너오다 보니까 꼭 좋은 말들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살을 찌워서 보내야 한다라는 뜻을 세종대왕에게 보고를 해서 세종이 윤허를 내려서 여기서 이제 도양곳이 만들어지게 되고 목장이 운영되게 되고 여기는 그 관리라는 말이라든가 이쪽에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제주마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지명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양곳에 666필, 저리도 금산면이라고 하는데 현재 364필, 천여필의 말을 살펴는 저기로 목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양면은 제주궁이라고 이게 포구라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궁이라는 마을 명칭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보험과 제주의 역사는 얼마나 밀접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오는 게 아니라 말 대신 삼다수가 그 예전에 말이 왔던 곳으로 다시 삼다수가 오고 있고 감길이 오고 있고 다시 한반도 곳곳으로 물류가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전개되는 지역으로 이 보험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녹동항에 가서 봤는데 제주에서 실려오는 그 모든 삼다수들이 야적장에 진짜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삼다수 물량이 증설이 되는 증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국의 생수 소비 시장의 48%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녹동항을 물류의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고민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탐나 청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국자적인 문명사를 갖고 있는 거고, 국자적인 나라를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걸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조선왕조 이후의 탐나의 기록을 다 없애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건 제주를 지배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시 제주인의 DNA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작업,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작업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탐나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탐나는 제주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백제 신라,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일본의 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키나와의 유구항구까지 다양한 국제적 교류를 했다는 것은 다양한 역사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공외교를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삼나국에서 당나라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조공외교를 했다? 뭘 가지고? 수렵생활 당시 2000년 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무슨 논도 없어요. 다 마시고 그 다음 수렵해서 사냥해서 전복 따서 고기 잡아서 살던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부가 있어서 나라를 운영하면서 조공외교까지 있을까? 이것은 삼나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제대로 활용해서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공외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 삼나의 국력, 그 구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663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있다가 백제가 한번 멸망하는 663년에 다시 백제 부흥군이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제 부흥군과 함께 전투를 했던 게 백제 부흥군, 그리고 삼나 수군, 그리고 왜군이 함께 국제전에 참여합니다. 삼나국의 수군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전쟁의 일원이 돼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당시 663년에 백광구 전투를 개념화한 표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국제전쟁 사회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데, 다만 그 당시 장군이 누군지 병사가 몇 명인지 하는 기록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일본 측에서 참여했던 일본군의 장군과 병사들 숫자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삼나군이 삼나군이 참여했던 그 자세한 기록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나라 고종 황제, 고종이 공선제라는 국제적인 외교 의식을 지닙니다. 외교 사신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삼나국의 사신도 이 국제전에 참여했던 4개국 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공선제라고 합니다. 중국 해산에서 제를 올렸던 공선제가 그런 고종의 행사였는데, 그만큼 삼나국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탐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나 이후에 제주는 한반도로부터 상당히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이 되면서 진상품을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전복을 따서 보내야 됐고, 감귤을 수확해서 보내야 됐고, 그렇게 되면 감귤 꽃이 몇 개 꽃이 피었는지까지 조사해서 없게 되면 그 관리인을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꽃이 피었다고 해서, 유자꽃이 피었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꽃이 핀 개수를 확인해서 그 개수만큼 진상을 해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제주도민들에게는 그 진상을 하죠. 그래서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쁜 사람 보면 제대로 욕해줄 때 진상 떤다. 그 말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은 밀란을 많이 일으키고, 이 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뭐가 아까 해상 두 개 무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항해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조선 건조술이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남자들이 이 배를 운용하는 주로 제주 남자들이 제주에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매일 전복을 떼야 되고 진상품을 계속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선박 건조술이나 항해술을 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나오게 되고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무슨 조치를 내려버리냐면 출륙 금지령을 내요. 200년 이상.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로 와서는 안 된다. 출륙 금지령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우라고 있잖아요. 태우. 제주도에 보면 우리가 마치 민속 자료처럼 아주 그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 태우를 그 뗏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뗏목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 뗏목 타고 그 인근에서 고기를 잡는 건 어려워하지만 배를 타고 조업을 하거나 나가는 건 금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 배를 잘 운영했던 제주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움으로 오고 여수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도올 김효국이 쓴 책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한옥선의 기본이 떡판배입니다. 요즘 탐라인들이 거친 바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배가 떡판배. 배 바닥의 표현이 이렇게 삼각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거북선의 한옥선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중국 아까 제가 말한 산둥성까지 칭따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해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항해술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제주 해빙이었다는 얘기가 노을 김효국의. 그렇다 보면 임진왜란 당시 전복을 올렸던 이 공릉 일대에도 제주인들의 DNA가 남아있었고 여전히 유지되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200여 년 동안 출육금지령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육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육지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한번 생깁니다. 1924년 일제 강점기 당시인데 제주항과 일본의 오사카항이 전기 여객선이 취합하게 됩니다. 군대환이라는 여객선 이름인데요. 제주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조천, 화북, 조천, 부자, 성산, 제주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일본 갈 사람 손들어, 일본 갈 사람 오세요. 이러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오사카는 공장이 생기고 근대 공업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라도는 안 뽑아봤어요. 왜? 그들은 당시에 태평양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에 있는 조선인들은 뽑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여? 안농사가 대부분인 지역. 첫 번째는 경상북도, 대구, 제주도 이쪽 사람들을 대거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사카에 나오면 민단 활동들 하는데 어디 사람이 제일 많아? 제주도하고 대구 경북 사람이 제일 많아요. 민단 회장 선거하면 맨날 이 두 곳 싸움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지금 오사카 민단 회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거죠. 수십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당시 인구 5만 명이 오사카로 다 갔을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 다 가서 뭐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가면 엄청 제주도 사람들은 또 근면하잖아요. 성실하잖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을 어디에 다시 고향으로 보내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 보내가지고 신장로 닦고 네? 학교 세우고 집에 형제들 살게끔 도와주고
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굶으면서. 동굴에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지어는 공부까지 해요. 심지어는 공부까지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독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때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일본으로 가서 일하다가 공부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지금 광복회 제주도 회장님의 아버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가 5만 명 이상이 제가 갔다고 그랬죠. 수십 명, 10만 명 이상이 가면서 돌아와서 계속 근대화되고 개화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방이 딱 되니까 인민위원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제대로 하게 됐던 것이 제주도가 됩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는 이 열화 같은 욕망이 있는 거죠. 학교를 빨리빨리 세워야 한다.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신장도를 닦아야 된다. 전봇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장 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군정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픔을 겪었어요. 3만 명 이상이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그 사살의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달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가장 먼저 제주도 사람들이 해병대 자원입들 3기, 4기생들이 대부분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하게 되고 서울 수복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계속 6.25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더 씌워진 제주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우리 삼촌네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계속 제주는 역할을 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사삼의 평화적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사삼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사삼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원이 조성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가 되고 심지어 그 당시 수용 생활을 한 범죄자로 잘못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는 무죄 판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픔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승리의 역사로 새롭게 쓰여지게 된 거죠. 그것도 오로지 저희 주민들의 노력과 투쟁과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탐나 청년의 역사와 조선시대의 이 출육군 유령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또 사삼이라는 그 아픔을 뚫고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평화의 가치를 만드는데 가장 우바지에 오고 있는 제주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를 우리는 평화의 섬이라 부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제주라 칭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상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희생자 한 분당 공식적으로 좀 집계된 건 15,000명에 가까운데요. 15,000명의 희생자 한 분당 9천만 원의 보상을 국가가 하도록 법률에서 정해졌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BTS가 출연한 제주를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요즘의 제주는 어떤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되는 거죠?
아까 그랬죠. 아니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 네? 그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천만? 1억 뷰에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영상을 올해 시청했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제주는 이만큼 세계인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도 그 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제주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자연 환경, 독특한 역사와 문화, 뭔가 한반도와는 또 다른 그런 이질적인 요소에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벌써 많이 왔을 때 코로나19 전에는 1,500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많이 간다는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1년에 얼마나 갈까요? 거기는 1,000만 명입니다. 최대. 우리는 이미 하와이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1,500만 명. 그런데 이제는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인구가 늘었잖아요. 인구가 지금은 70만이 됐습니다. 70만이 되다 보니까 한 15만 명이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새롭게 이주해 오셨는데, 이주해 오신 분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서울이나 이제 뭐 일산, 뭐 용인, 뭐 이쪽에서 주로 대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좀 오니까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여기도 저희들도 교통 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30분 걸려서 갔던 데가 이제 1시간 걸리고 1시간 반 걸리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딱 틀었는데 쓰레기 문제가 막 발생하고 하수 처리장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내가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섬에서 조금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더 와? 이렇게 저항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항 만들어준다고 하는데도 공항 반대 여론이 있어요.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 되는 거죠. 낙후된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주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유럽의 중부 도시나 남부 도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어내죠.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다? 제주에도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관광의 질을 바꿔 나가야죠. 그냥 경관만 보는 게 아니라 와서 그냥 놀고 가는 게 아니라 배우고 가고 쉬고 가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기회로 관광의 질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건 보험국과 같이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제주 국제공항에 에어포트, 버티포트를 만들었다는 상상을 했고요. 그리고 UM을 타서 제주도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하늘 위를 바다를 날아서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를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디포트를 상정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좀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오버에어라고 쓰여진 기체도 있습니다. 조미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과 기체 개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오버에어는 우리나라의 하나 시스템과 기체 개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사업은 하려고 하면 어디서 실증 사업을 마쳐야 가능하냐? 보험회사. 이해하시고 계시죠? 보험에서 UAM 실증 사업에 통과되어야 이게 시범 사업도 가능하고 실제 상용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국민들이 제일 먼저 UAM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실리도 보험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UAM이 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260km. 제주와 보험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143km. 충분히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에 관광 온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몇 퍼센트가 다시 이곳 보험까지 올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과 제주가 UAM으로 연결되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미래 한 3년 안에 생길 수 있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영민 군수님께서 저희도에 계실 때 가장 잘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2030 에너지 탄소 2030 정확하게 이름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잘 구상을 해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돼요. 근데 시초를 잘 닦아 놓으셔서 그렇게 가능한 거죠. 작년 계산으로 19.1%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출력 제어가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전기가 과잉 생산되는 거죠. 그러면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다가 출력 제어를 돌아가지 못하게 스톱시켜야 됩니다. 태양광도 발전시키다가 전기가 이 전기를 담아낼 그릇이 없어요. 또 스톱시켜야 돼. 이게 3일에 한 번꼴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출력 제어 문제가 없다면 이미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40%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설비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3자부와 함께 에너지 제어 같이 ESS 에너지 제어 실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기간이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있냐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남는 전기를 가지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이것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을 이미 우리는 3메가와트급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그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6월 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소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그린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완벽히 그린 수소에 의해서 버스가 운행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제주도가 시작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그린 수소 관련 버스 자동차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탄소 발생을 시키는 가운데 수소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공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무공해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제주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원래부터는 다시 3메가와트 실증 사업에 이어서 12.5메가와트 실증 사업을 2026년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버스, 그리고 새롭게 될 버스 수소 트램, 그리고 청소차, 이 모든 부분을 수소로 바꿔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세 군데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삼양, 그리고 한림, 그리고 화순에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2040년 순소 발전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에너지원 자체를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원으로 완벽하게 바꿀 생각입니다.
원전을 하나도 쓰지 않는, 화석연료를 하나도 쓰지 않는 천혜성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전력거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한전입니다. 한전만이 전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지역,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제주도가 지정될 것으로 제10차 전략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내년 7월부터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게 되고 모든 발전 사업자가 전력 거래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전력이 거래되는 시대가 제주에서부터 먼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에서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력 제어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전기를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게 된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가 선제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함께 고흥군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고흥군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업이 바로 민간 우주 산업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도 소개 영상에 고흥군의 누리호 발사 과정을 이제 화면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받지 못하고 화면을 썼는데요. 국가 위성 산업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고흥입니다. 달까지 보내야 되고 화성까지 보내야 됩니다. 고흥이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고흥이 국가 중심의 우주 산업을 개척하는 전진 기제라고 한다면 후방 산업은 저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 분야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큰 발사체는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형 발사체, 민간 회사들이 지향할 수 있는 소형 발사체는 제주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작은 발사체는 작은 인공위성은 휴대폰 크기의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쏘아 올리는데 유료 발사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형 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소형 발사체가 필요한 겁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제주도 환경면 용수리에서 쏘아 올렸었는데 원래 다시 쏘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쏘아 올리려고 합니다. 바지선을 만들고 바지선 위에서 소형 로켓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제주에는 컨텍이라는 또 우주 회사가 있습니다. 용화배수센터에 가보면 지금 안테나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위성과 교신하면서 지상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9월달에 200억을 투자해서 우주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그 다음에 위성을 활용해서 영상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관련 산업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민간 우주 관련 기업들의 성장 역할을 제주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흥은 국가 중심의 연구센터와 그리고 실제 위성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연구의 결과물들을 제주에 있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흥에 있는 연구원들과 제주에 있는 민간 연구원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해 줄 거냐. 그래서 UAM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20분이면 바로 날아올 수 있어야 되고 20분이면 바로 쉬러 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우주 분야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흥에 오기 전에 발사기가 고흥에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검토됐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대장인데 우영민 교수님께서 그때 제주도 노하고 모험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밝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적도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도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게 가장 위성을 궤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쏘아 올릴 때 적도도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적도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놨는데 여기서 관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주도가 적도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수신 데이터 처리를 가장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전에 지금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매달 올라가는 인공위성에서 대전에 있는 위성국 서비스라든가 안테나 쪽에 교신하려면 제주보다 4초가 늦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지상국 서비스가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많은 안테나들이 있게 되고 위성을 관제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제주에 있어야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이미 민간 우주 관련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주와 공은 우주 산업으로 다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이 UAM을 포함해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 그리고 우주 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관광 시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보험과 제주가 연계될 수 있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제주가 워케이션의 성지로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을 겸한 게 워케이션입니다. 코로나19로 대기업에서 직장을 재택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근데 요즘 20, 30대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버린 겁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이들과 같이 쉬어본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주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판교에서 워케이션 설명회를 했는데 대시 1시간 만에 다 신청이 마감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0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고 실제 80명 이상의 기업 관련인들이 와서 워케이션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조만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워케이션 햄투어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제주가 가진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이 있나요?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정책입니다. 아까 탐나국이 한반도의 3개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대화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디에 제주도가 위치해 있는지, 고흥이 위치해 있는지. 남들은 고흥과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변방에 위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다. 거꾸로 봐라. 그게 제대로 본 것이다. 대한민국이 태평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제일 선두주자는 고흥과 제주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안 플러스 알파, 아시안 10개국을 넘어 그리고 아랍 지역까지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그렇게 교류의 대상과 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시아로 국가로 가고 싶으시면 제주로 오십시오. 제주에는 아시안 국가로 나가는 다채로운 직항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미 직항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콩 그리고 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사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 국가와의 직항 우선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아시아로 나가는 길 그리고 아랍으로 나가는 길 제주가 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영상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이번에는 제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모이는 경제 축제 APEC 정상회의. 지난 2005년 제주는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서 한 번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제주는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와 미래 사업을 선도하면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유네스코 상관왕에 빛나는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세계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탄한 교통과 수권 인프라, 풍부한 관광 자원은 제주의 큰 매력입니다. 최대 4,300석의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제주는 이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세계 자연 도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가 인정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며 지방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비롯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항공 우주 등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전진 기지로 도약하는 제주야말로 2025 APEC 정상회의 최적지입니다. 경제, 문화, 환경 등 제주의 가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격이 높아질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제주만이 그 해답입니다. APEC 개최가 대한민국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연말이나 이제도 빠르게 늦으면 내년 초에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제주와 인천 그리고 경주, 부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산은 이미 2005년도에 개최를 했죠. 그때도 제주와 부산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2030 부산 엑스포를 우리는 전폭적으로 대한민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 APEC은 제주에서, 2030년 엑스포는 부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제주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또 중간중간 제주와 부흥이 앞으로 어떻게 더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갈까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고영민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